나는 북한 평양의 최고 종합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했다. 사람들은 나를 엘리트라고 불렀고 당 간부들은 나를 귀하게 대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한 포장인지 나는 어느 겨울 새벽 수술실에서 처음 깨달았다. 그날 나는 평범한 맹장염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환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군단급 간부의 운전병이었고 몸은 피투성이었으며 갈비뼈는 여러 군데 부러져 있었다. 차 사고라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고문이었다. 피부 곳곳에 전기 고문 자국, 허벅지 깊숙한 곳에 멍, 그리고 반복적으로 맞은 흔적. 나는 잠시 메스를 들고 멈췄다. 부주임이 조용히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봉합만 하십시오. 이미 끝난 사람입니다. 그 말은 의료 지식보다 더 차갑게 내 머리를 얼어붙게 했다. 살아있는 사람이었지만 이미 끝난 사람이라고 규정된 순간 그는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나는 환자의 맥박을 느끼며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진짜 내가 원하던 삶인가? 수술 내내 군 보위부 요원 둘이 문 앞에서 나를 감시했다. 메스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그들의 시선이 내 손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의사로서의 양심을 숨긴다는 것이 어떤 감각인지 온몸으로 느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배웠던 기술들이 여기서는 당의 지시를 따르는 도구가 되는 순간 수술이 끝났고 환자는 회복실로 옮겨졌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가 다시 깨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나는 조용히 장갑을 벗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본 이 진실을 언제까지 모른 척하며 살 수 있을까? 그날 밤 병원의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불빛은 차갑고 절망적이었다. 겉으로는 번화한 수도의 풍경이었지만 나는 그 아래에 숨겨진 수많은 비명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아주 작은 균열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여길 떠나야 한다. 처음엔 그 생각이 너무 위험해서 금방 지워버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워지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수술대 위에서 본 진실이 나를 붙잡고 흔들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의사가 되었는데 이곳에서는 진실을 끝없이 감추는 도구가 되어야 했다. 그것이 내가 평양에서 보낸 마지막 겨울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겨울 끝에서 나는 결국 탈출을 선택하게 된다. 그날 이후 병원 복도에서 나는 이상한 존재가 되었다. 아무도 나에게 대놓고 말을 걸지 않았지만 모두가 나를 관찰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보위부의 발걸음 소리는 늘 수술실 근처에 맴돌았고 내가 잠시라도 시선을 들면 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스캔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사물함 위에 작은 종이 쪽지가 놓여 있었다. 의사 동무, 오늘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걸로 하시오. 단 12글자. 하지만 그 글자는 내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느껴졌다. 누가 놓았는지 알 수 없었고 그 사실조차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나는 정신없이 쪽지를 구겨 주머니에 넣고 수술실로 향했다. 그날 배정된 수술도 평범한 것이 아니었다. 젊은 병사가 실려왔고 그의 복부에는 총상이 있었다. 그러나 기록에는 훈련 중 사고라고 적혀 있었다. 총알 궤적을 보자마자 나는 알았다. 이것은 등 뒤에서 쏜 탄환이었다. 도주 의심자나 말실수한 병사에게 가해지는 즉각 처벌의 흔한 흔적. 나는 메스를 들면서도 손이 떨렸다.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건 그를 이렇게 만든 체제였고 나를 이 수술대 앞에 세운 현실이었다. 병사의 호흡은 점점 약해졌고 마지막 순간 그는 내 손목을 잡았다. 의사, 나 도망치려 한 개 아닙니다. 그냥. 그러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그의 손이 차갑게 굳어갔다. 나는 손을 떼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보위부 요원이 들어왔다. 수고했소. 사망 처리하시오. 유가족에게는 심장마비라고 전달하오. 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요원은 한 발자국 더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의사 동무, 오늘도 아무것도 보지 못한 걸로 하시오. 나는 숨이 막혔다. 수술실의 불빛이 밝게 빛나는데도 그 안은 끝없는 어둠 같았다. 의사로 살아온 내 모든 신념이 조금씩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 나라에서 진실은 늘 숨겨져야 했고 사실을 본 사람은 침묵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병원 밖 골목에서 담배를 피웠다. 담배 연기 속에 내 의사의 양심이 조금씩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이곳에 있는 한 나는 언젠가 그들처럼 침묵에 익숙해지고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그런 내가 두려웠다. 그래서 더 강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언젠가 반드시 떠나야 한다. 하지만 언젠가라는 단어는 너무 느리고 너무 위험했다. 내가 머뭇거리는 동안 더 많은 진실이 내 앞에서 죽어갈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내 귓가에서는 병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가 계속 맴돌았다. 그냥 그는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 자유였을까? 살고 싶다는 말이었을까?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한 죄책감이 내 속을 갉아먹었다. 더덕목이 그리고 나는 아직 모른 채 살고 있었지만 바로 그 죄책감이 내가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 첫 번째 불씨였다. 며칠 후 나는 평소 출입이 제한된 특별병동으로 호출되었다. 의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다. 그곳은 고위층이나 비밀 사건 관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들어간 사람은 절대 입을 열어서는 안 되는 장소였다. 병동 앞에서 보위부 요원 둘이 서 있었고 내 이름을 확인하더니 말없이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평양의 어느 병원에서도 볼 수 없는 최첨단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다. 낡은 기계들로 가득한 일반 병동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하지만 그곳에서 사용되는 목적은 오직 하나, 체제가 필요로 하는 특정 사람들만 살리기 위한 장비였다. 나는 그 방 한가운데 누워있는 환자를 보자 숨이 부섰다. 그는 평양 경제계의 핵심 간부였고 몇 주 전만 해도 텔레비전에서 혁명 정신을 강조하며 연설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의 상태는 끔찍했다. 얼굴은 심하게 붓고 곳곳에 멍이 있었으며 갈비뼈는 세 군데나 골절되어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사람도 고문을 당한 건가? 보호자는 없었다. 대신 보위부 간부가 내 옆에 서서 감시하듯 말했다. 의사 동무, 그는 신문 과정에서 쓰러졌다. 절대로 죽게 해선 안 돼요. 아직 조사해야 할 내용이 많소.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병동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고문과 신문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연명시키는 곳이었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의사가 아니라 체제가 사람을 더 오래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한 도구가 되어 있었다. 수술 준비를 하면서 환자의 복부를 살폈다. 장기 손상은 심각했지만 충분한 장비와 기술이 있다면 살릴 수 있었다. 문제는 내가 그걸 원하느냐였다. 환자의 눈은 반쯤 떠 있었고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고통을 참으려는 듯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아주 희미하게 속삭였다. 살리고 싶지 않겠지요. 의사 동무, 나는 숨이 막혔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살아난다는 것은 다시 신문실로 돌아간다는 뜻이라는 걸.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수술대 위에서 처음 본 군인, 그리고 며칠 전 죽어간 병사.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내 눈앞에서 나에게 묻고 있었다. 당신은 진실을 보고도 계속 침묵할 겁니까? 수술이 끝났고 환자는 안정되었다. 보위부 간부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소. 역시 평양 최고의 의사여. 그러나 나는 조금도 자랑스럽지 않았다. 나는 그가 다시 고문실로 끌려가는 것을 살려놓은 셈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내가 살린 사람이 다시 지옥으로 끌려간다.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증오했다. 의사라는 이름이 더 이상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나는 결심했다. 이 체제가 필요로 하는 의사로 더는 살지 않겠다. 언젠가 반드시 이곳을 떠나겠다. 그 결심은 아직 작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은 순간이었다. 특별병동에서 그 환자를 살린 뒤 며칠 동안 병원 분위기는 이상하게 무거웠다. 복도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서로 눈치를 보는 직원들이 많아졌다. 그러던 어느 아침, 내가 가장 신뢰하던 간호사 정미연이 출근하지 않았다. 미연은 나보다 6살 어려웠고 늘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결근은 그녀와 어울리지 않았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오후 회진 시간에도 그녀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다른 간호사가 나에게 조용히 다가와 귀에 속삭였다. 선생님,
미연 언니, 어젯밤에 보이부에 끌려갔대요. 나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이유를 묻자 그 간호사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특별병동 기록을 잘못 봤다나요? 누가 신문 중 환자 상태를 외부에 흘렸다고 결국 누군가 대신 뒤집어 쓴 거죠. 나는 망연자실했다. 이 병원에서는 진실을 말해도 말하지 않아도 죄가 될 수 있었다.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것을 모른 척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미연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환자를 위해 필요하면 몰래 약을 더 가져다 주기도 하고 가족들이 올 수 없는 환자에게 손수건을 챙겨주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이 체제에서 가장 먼저 희생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며칠 후 병원의 한 구석에서 소문이 들렸다. 미연, 그 방으로 끌려갔다더라. 그 방.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말하지 않는 곳. 고문실보다 더 두려운 이름. 거기는 죄가 확정된 사람도, 억울한 사람도, 실수한 사람도 모두 같은 결말을 맞는 곳이었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나는 손에 쥔 차트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 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곳은 내가 아는 사람을 삼켜버렸다.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미친 사람처럼 병원 뒤편 창고 쪽으로 걸어갔다. 보이부 차량들이 드나드는 비밀 통로를 멀리서 바라보며 혹시라도 그녀의 흔적이 있는지 찾으려 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나를 잡아 끌었다. 선생님 제발. 그러다 선생님도 잡혀가요. 얼어붙은 채 돌아보니 같은 외과의 박선호였다. 그는 나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단호하게 말했다. 정미연은 이제 없는 사람입니다. 잊으십시오. 여기서는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나는 그가 하는 말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날 밤 병원 옥상에서 나는 바람을 맞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죄가 되고 진심을 가진 사람이 먼저 사라지는 곳. 이곳이 정말 내가 평생 바친 조국인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미연의 실종은 나에게 경고였다. 곧 다음 차례는 나일지도 모른다. 나는 도망쳐야 했다. 더 늦기 전에 정미연이 사라진 뒤 며칠 동안 나는 조심스럽게 행동하려 애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더 많은 시선이 나에게 꽂히는 느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부원장이 갑자기 나를 호출했다. 의사동무, 위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에게 중요한 임무가 배정될 것입니다. 나는 순간 숨이 췄다. 특별 임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고위층을 치료하거나 체제가 숨기고 싶은 사람을 다루는 일. 둘 다 위험했다. 부원장은 두꺼운 서류철을 내 앞에 밀어두며 말했다. 국가보위부가 특별 관리 중인 인물입니다. 절대 외부에 새어나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 실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서류를 펼쳤다. 환자는 40대 중반의 남성이었고 직책은 국가과학원 핵심연구원, 평양에서 손꼽히는 핵 개발 전문가였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의 상태였다. 장시간 강도 높은 신문을 당해 장기 손상, 골절, 출혈이 복합적으로 겹쳐 있었다. 기록 맨 마지막 줄을 본 순간 손이 차갑게 식었다. 신문 연장을 위해 생명 유지 필수. 나는 메스를 든 적이 많았지만 그날처럼 손끝이 무거웠던 적이 없었다. 살리는 것이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체제가 계속 고통을 가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니. 그 사실이 구역질이 날 만큼 끔찍했다. 수술실로 가는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평소 소란스럽던 병원인데도 특별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다. 수술실 문을 여는 순간 나는 감시하는 세 개의 시선을 느꼈다. 보위부 간부 둘, 그리고 이름 모를 정치부 요원 하나. 그들은 내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 보려는 듯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환자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눈꺼풀은 파랗게 질렸으며 호흡은 가늘고 불규칙했다. 수술을 시작하려는 찰나 환자가 갑자기 내 손목을 잡았다. 손은 떨렸고 말은 잘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분명히 위스퍼했다. 의사, 동무, 나 살려 달라 제발 살아야 해요. 가족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며칠 전 죽어간 병사와 특별병동 환자가 떠올랐다. 모두 살아남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들은
체제의 틀 속에서 선택권이 없었다. 나는 의사였지만 그들 삶과 죽음은 내가 아닌 보위부가 결정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내가 가진 양심은 더 이상 그 안에 남아있지 않았다. 수술 직후 보위부 간부는 나를 따로 불렀다. 의사 동무, 협조에 감사하오. 앞으로 이런 임무가 더 많을 것이오. 계속 충성하시오. 그 말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처럼 들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평양의 중심거리를 지나는 보위부 차량을 보았다. 그 순간 이해했다. 그들 눈에 내가 이미 특별관리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생전 처음으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지도를 꺼냈다. 압록강과 두만강이 표시된 오래된 지도. 지도 한쪽 가장자리에 적힌 작은 글씨가 있었다. 길은 있다. 선택하지 않을 뿐이다. 나는 지도 위에 손을 얹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더 미루면 죽는다. 불길한 감각은 늘 맞았다. 특별 임무가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내가 가장 듣고 싶지 않던 부름이 찾아왔다. 병원 안내원이 숨을 몰아쉬며 달려와 말했다. 선생님, 지금 즉시 보위부 청사로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큰 북처럼 울렸다. 어떤 의사도 보위부로 호출되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대부분은 누군가의 고발, 의심, 혹은 이미 조사가 끝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끌려가는 경우였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흰 가운을 벗고 외투를 걸쳤다. 손이 떨렸다. 청사에 들어서자 무거운 침묵과 금속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복도 끝방에서 요원 한 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나보다 어린 듯 했지만 표정은 무표정했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은 사람의 감정을 읽으려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찾아내려는 기계 같았다. 의사, 동무, 앉으시오. 나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그는 차트를 하나 던지듯 내 앞에 놓았다. 특별 임무에서 내가 수술했던 핵심 연구원의 차트였다. 수술 기록을 자세히 검토했소. 그런데 그는 한 장을 톡 하고 넘기며 내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왜 환자의 폐출혈을 이 정도 깊이까지 정밀하게 처리했습니까? 나는 얼어붙었다. 제 임무는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었기에 그건 우리도 알고 있소. 하지만 보위부 내부에서는 환자를 살려둘 정도만 해도 충분했소. 이 정도로 완벽하게 복구할 필요는 없었다는 말이오. 그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왜 이렇게까지 살렸나? 누구와 연결되어 있나? 이 의미를 담은 함정 질문이었다.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의사로서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요원은 내가 끝낸 문장을 그대로 따라 말하며 비웃듯 되물었다. 의사로서? 그는 펜을 굴리며 책상 위를 톡톡 두드렸다. 요즘 병원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더군. 당신이 최근 특별병동 직원들과 불필요하게 대화를 많이 한다던데, 특히 사라진 간호사 정미연과 가깝지 않았습니까? 심장이 멈추는 소리를 들었다. 미연의 이름을 보위부 입에서 직접 듣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꿀 수 없었다. 그녀는 제 동료였을 뿐입니다. 요원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책상을 탁 치며 말했다. 의사 동무.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내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다. 진실을 본 사람은 두 종류뿐이요.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곧 사라질 사람. 뼛속이 얼어붙는 말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젖히며 덧붙였다. 우리는 당신이 어느 쪽인지 지켜보고 있소. 조사는 거기서 끝났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확신했다. 그들은 이미 나를 의심하고 있었다. 청사를 나오는 순간 마치 공기가 무게를 가지고 내 어깨 위를 내리누르는 것 같았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깨달았다. 이제 탈출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평양은 갑자기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이동하는 차량, 지나가는 사람들, 심지어 병원의 창문까지도 모두 나를 감시하는 눈처럼 보였다. 나는 결심했다. 곧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미연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보위부 청사에서의 신문 이후 나는 병원 일상으로 돌아온 척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모든 탈출 경로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감시의 눈은 더욱 노골적으로 좁혀들었다. 수술실 문 앞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지어 숙소까지 뒤따르는 시선들이 느껴졌다. 그런 상황에서 탈출을 준비한다는 것은 죽음을 손에 쥐고 걷는 것과 같았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회진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의자 위에 작은 종이 쪽지가 놓여 있었다. 조심하시오. 당신을 감시하는 눈이 두 겹입니다. 글씨는 아주 작고 급하게 쓴 듯 삐뚤어져 있었다. 나는 온몸이 굳었다. 누가 남긴 것인지, 왜 남긴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쪽지 아래에는 작은 표시가 하나 있었다. 점 하나와 짧은 선 두 개. 병원에서 단 한 사람만 이 표시를 쓰곤 했다. 박선호. 며칠 전 정미연이 사라졌을 때 나를 말리던 그 외과의였다. 나는 복도에 나가 그를 찾았지만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수술실에서, 당직실에서, 심지어 병원 뒤편 흡연구역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일부러 모습을 감춘 듯 했다. 그날 밤 나는 선호가 왜 위험을 무릅쓰고 쪽지를 남겼는지 고민했다. 혹시 그 역시 감시 대상인가? 아니면 나처럼 탈출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다음날 아침 내 책상 서랍 속에서 또 하나의 쪽지가 발견되었다. 이번엔 더 단호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벗어나려면 혼자 움직이지 마시오. 혼자는 죽습니다. 이 메시지는 경고이자 제안처럼 보였다. 탈출을 준비한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누가 나를 돕는가? 왜? 나는 그날 이후 선호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는 평소처럼 환자와 대화를 나누고 수술을 준비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달랐다. 주변을 더 자주 살피고 보이부 요원이 나타나면 한 걸음 물러섰다. 그 또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선호가 내게 조용히 말했다. 오늘 10시 전기실 뒤편으로 오십시오. 아무에게도 들키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만은 결의에 차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들키면 둘 다 끝이다. 하지만 가지 않는 것도 위험했다. 보이부는 이미 나를 의심하고 있고 혼자 감시망을 뚫기는 불가능했다. 그날 밤 9시 58분 나는 전기실 근처 그림자 속에 서 있었다. 평양병원은 오래된 건물이어서 뒤편 설비실은 늘 어두웠고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았다. 10시 정각 선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주변을 확인하더니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당신이 신문 받았다는 걸 들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나를 돕는 겁니까? 선호는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말했다. 정미연은 나의 약혼자였습니다. 숨이 멎었다. 그가 입술을 깨물며 계속 말했다. 그녀는 체제에 희생된 겁니다. 나도 곧 같은 길을 갈 겁니다. 그러니 당신과 함께 길을 찾고 싶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나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평양을 떠나는 첫 번째 지도를 펼쳤다. 탈출이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전기실 뒤편에서의 만남 이후 우리 둘은 매일 조금씩 계획을 세웠다. 평양에서 탈출하려면 단순히 도시를 빠져나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보이부의 통제망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출입증 없이 시외곽을 벗어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우리는 먼저 병원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로를 탐색했다. 오래된 병동 뒤편에 방치된 응급차 한 대가 있었다. 바퀴가 녹슬었지만 여전히 시동은 걸렸다. 선호는 속삭였다. 이걸 이용하면 시 외곽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나는 그 차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생명을 실어 나른 차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선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보이부가 우리를 감시하는 눈이 두 겹이라고 했죠. 그중 하나는 병원 내부입니다. 나는 그 말만 듣고도 누군지 감이 왔다. 병원 전체에서 가장 충성도가 높은 사람, 보이부의 비공식 정보원으로 불리던 내과의 리창수. 그는 모든 대화,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며 필요할 때마다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가 우리를 의심한다면 탈출은 시작하기도 전에 끝이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선호가 이어서 한 말이었다. 그는 당신을 이미 의심하고 있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왜죠? 선호는 씁쓸하게 답했다. 특별병동에서 당신이 한 행동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무 양심적이었다고요. 그들은 그걸 불복종의 징후라고 봅니다. 이제 이해됐다. 내가 살린 사람들, 내가 접한 진실, 내가 멈추지 않은 양심. 그 모든 것이 결국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병원 창고에 숨어 오래된 지도를 펼쳤다. 지도에는 평양 외곽을 빠져나가는 비밀 도로와
수력발전소 근처에 감시가 약한 구역이 표시되어 있었다. 선호가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가리켰다. 여기입니다. 이 길을 통해 나가면 압록강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는 지도를 접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릴 누군가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합니다. 나는 물었다. 창수가 우리 계획을 알게 되면? 선호의 대답은 짧고 결정적이었다. 우린 미연처럼 사라질 겁니다. 병원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멀리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은 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자. 어둠 속에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몸은 말랐으며 누군가를 감시하는 데 익숙한 자세. 리창수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보다가 천천히 등을 돌리고 사라졌다. 그가 무엇을 들었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우리가 서두르지 않으면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선호가 떨리는 손으로 나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오늘부터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 말은 곧 우리의 탈출이 더 이상 계획이 아니라 필요한 즉시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는 의미였다. 평양 탈출의 첫날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리창수의 그림자를 본 그날,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선호는 손을 움켜쥐며 말했다. 계획을 앞당깁니다. 오늘 밤입니다. 그 말은 준비라는 단어조차 사치가 되는 순간을 의미했다. 우리는 병동을 돌아다니며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지만 내 심장은 하루 종일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밤 11시, 병원 대부분의 불이 꺼진 시간. 우리는 폐쇄된 응급차 보관소로 향했다. 철문은 녹슬었지만 열쇠는 내가 보관하고 있었다. 문을 열자 차가 어둠 속에서 거대한 짐승처럼 드러났다. 선호가 조심스럽게 시동을 걸자 엔진이 낮게 떨렸다. 오래된 차였지만 살아있었다. 그러나 출발하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주변을 확인했다. 그 순간 병원 옥상 쪽에서 작은 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마치 누군가 우리를 향해 신호를 보내는 듯 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봤다. 그리고 심장이 얼어붙었다. 리창수였다. 그는 망원경을 들고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다. 나는 선호에게 속삭였다. 들켰어. 선호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늦었어. 그냥 간다. 우리는 응급차를 출발시켰다. 하지만 창수는 이미 무전을 날렸을 것이다. 병원 정문에 다다르려는 순간 멀리서 보위부 차량의 경광등이 번쩍이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악몽이 현실로 변해가는 소리를 들었다. 선호는 날카롭게 핸들을 꺾으며 비포장 도로로 차를 몰았다. 응급차는 크게 흔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붙잡히면 끝이야. 선호의 절규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뒤를 보니 이미 2대의 차량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다. 거리도 빠르게 좁혀졌다. 나는 뒤 창문을 열며 소리쳤다. 저쪽으로, 강 쪽 길이야. 응급차는 어두운 평양 외곽의 좁은 길로 진입했다. 시야를 가리는 것은 안개와 먼지, 그리고 두려움뿐이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살아있다는 감각만은 강렬하게 느껴졌다.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공포가 우리를 앞으로 밀어붙였다. 한참을 달리던 중 갑자기 앞길에 작은 검문소 하나가 나타났다. 병력은 2명뿐이었지만 총이 있었다. 선호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뭉개고 간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붙잡았다. 안 돼. 총 맞으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응급차는 속도를 더했고 병사들은 당황해 소리치며 뒤로 물러났다. 총성이 울리며 차체에 금속이 튀었다. 나는 온몸을 웅크렸다. 차는 검문소를 돌파했고 우리는 계속 달렸다. 추격 차량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길은 점점 산지로 이어졌고 도로는 갈라지고 돌이 많았다. 응급차는 점점 속도를 잃었고 뒤에서는 보위부 차량의 엔진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그때였다. 왼쪽, 숲으로 들어가. 나는 소리쳤다. 선호는 주저하지 않았다. 응급차는 숲길로 급하게 파고들었고 나뭇가지가 창문을 때리며 부러졌다. 추격 차량은 좁은 길을 따라오지 못하고 속도를 늦췄다. 잠시 숨을 돌릴 시간이 생겼다. 그러나 차는 여기서 더 갈 수 없었다. 엔진이 과열되어 경고등이 붉게 깜빡였다. 선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차는 끝이야. 걸어서 가야 한다. 나는 차 밖으로 나가 마지막으로 평양 쪽을 돌아보았다. 불빛이 먼 곳에서 어둠을 찢고 있었다.
그 빛은 내가 태어난 도시였지만 이제는 나를 죽이려는 도시였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이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두 다리뿐이었다. 그리고 단 하나, 자유에 대한 본능. 숲속을 빠져나오자 어느새 새벽의 희미한 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우리는 밤새 뛰었고 쓰러질 듯 걸었고 다시 도망쳤다. 발과 다리는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멈추면 들이닥칠 추격대의 발걸음이 우리 등을 떠밀었다. 멀리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바위에 부딪히는 물결, 낮지만 강한 울림. 나는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다. 저 소리, 강이다. 압록강이야. 선호는 비틀거리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만 건너면 끝이야. 그러나 그것은 희망이자 동시에 가장 잔혹한 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압록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다. 수많은 탈북자가 목숨을 걸고 건너려다 얼음 아래로 혹은 총탄 속으로 사라진 장소. 자유와 죽음의 경계가 한 선으로 그어진 곳. 우리는 강가에 도착했다. 겨울 강물은 잿빛으로 흐르고 있었고 물살은 생각보다 훨씬 거셌다. 몸이 닿는 순간 뼛속까지 얼어붙을 듯한 한기가 전해졌다. 나는 발을 담그다 멈춰섰다. 선호, 이걸 건널 수 있을까? 선호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건너야 합니다. 돌아가면 죽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단 둘뿐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떤 군대보다 강했다. 그때 숲 뒤편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렸다. 번개처럼 직감이 내 온몸을 관통했다. 그들이 왔다. 어둠 속에서 보위부 추격대의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총을 들고 천천히 다가오는 그들의 발걸음은 너무 익숙한 리듬이었다. 나는 선호에게 소리쳤다. 뛰어! 우리는 강으로 뛰어들었다. 살을 찢는 듯한 한기가 몸 전체를 덮었다. 숨이 헥고 가슴이 조여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물살은 우리를 잡아당기고 바위는 발목을 치며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넘어지라고 유혹했다. 뒤에서는 총성이 울렸다. 강 위로 튀어오르는 물기둥. 나는 선호의 손을 잡았지만 흐르는 물살이 우리를 양쪽으로 당겼다. 선호가 외쳤다. 놓지 마! 그러나 강은 잔인했고 한순간 그의 손이 내 손에서 미끄러졌다. 나는 필사적으로 다시 손을 뻗었지만 물살이 그를 먼 쪽으로 쓸어가 버렸다. 선호! 그의 목소리가 물에 잠기며 사라졌다. 나는 울부짖었다. 하지만 소리는 차가운 물속에서 금세 묻혀버렸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나를 강가로 밀어붙였다. 마지막 힘을 짜내며 팔을 저은 끝에 나는 강 건너 진흙 위로 쓰러졌다.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니 총성과 물살 속에서 선호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순간 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미연을 대신해 살아주십시오. 나는 눈을 꽉 감았다. 자유의 땅이라고 믿었던 이곳에서도 기쁨은 없었다. 살아남았다는 감사보다 함께 오지 못한 사람을 두고 온 죄책감이 먼저 찾아왔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선호가 바란 결말이라는 것을. 그가 나에게 건넨 마지막 선택이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강 너머를 바라보았다. 평양과 내가 버린 과거와 나를 죽이려던 체제가 먼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숨을 크게 들이켰다. 차갑지만 자유로운 공기였다. 그 찰나 나는 느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